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영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 위기와 기후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후 위기도 낯선데 웬일로 기후 정의일까? 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와 기후 정의는 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후 위기가 과학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오는지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후위기가 어떻게 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기후 정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뉴스 영상입니다. 지금 같이 영상 보고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경남 밀양의 한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4.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찜통 더위는 밤엔 열대야로 이어지는데 밤낮 없는 폭염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상 전문 기자가 앞으로의 기상 전망 전해드립니다. 한낮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바닷가. 이른 열기를 식히기 위해 너도 나도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남 밀양에서 34.8도까지 올라가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내륙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한낮 더위는 밤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 사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 낮에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 웃도는 폭염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밤에는 열대야가 제주도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상공의 위성 영상을 보면 예년 이맘때 한반도에 자리 잡았던 장마 전선은 사라지고 대신 남동쪽과 서쪽에서 더운 고기압이 동시에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장기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비슷한 기압계였던 지난 2018년 폭염 일수는 31일로 관측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에 온열 질환자도 4,5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장맛비는 내리지 않을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대로 장마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른 폭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이게 7월 13일 뉴스인데요. 7월 초부터 벌써부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2018년도에 열대야로 고생했었던 우리들 그리고 온열 질환으로 고생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짐작해 봤는데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이번 여름도 되게 덥겠구나. 내 방에도 에어컨 달아달라고 해야지. 아니면 시원한 곳으로 휴가 다녀오면 좋겠다. 혹은 시원한 물놀이를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냉면이나 팥빙수 생각도 났을 것 같고요. 밖에 나가지 말고 에어컨 잘 켜놓고 게임이나 실컷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편안한 풍경이죠. 앞서 보였던 폭염이라는 단어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의 것들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폭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미지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처음 보는 사진은 우리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스 검침원 분이에요. 폭염 시기에도 일을 놓을 수 없는 분들이고 당연히 또 필요한 일이죠. 옆에 보는 사진은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일을 하는 분들이고요. 세 번째 보는 사진은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컸던 농민분의 사진이고요. 마지막 보는 사진은 최근에 캐나다의 엄청난 더위로 인해서 홍합들이 쪄 죽었다라고 났던 기사에서 제가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폭염이 더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죠. 이게 바로 기후위기의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이라는 것은 기후의 하나의 현상일 텐데요. 그 폭염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들을 맞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의 위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염뿐만이 아니죠. 우리 폭염으로 인해서 최근에 캐나다는 마을의 90%가 불탔다라는 기사가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올 초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게 날씨가 덥다 혹은 날씨가 춥다의 문제가 다르게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죠. 사실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위기로 다가오는 이유는 아마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2018년도에 폭염이 우리나라 여름을 덮였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청소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 여름은 무려 31일이라는 폭염 일수를 기록한 여름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이듬해 2019년의 여름은 폭염과는 좀 거리가 먼 여름을 다시 겪었습니다. 태풍이 너무 많이 와서 이 해에는 우리나라의 태풍이 가장 많이 온 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폭염과 태풍을 겪은 2년의 여름이 지나고 작년은 어땠을까요? 다시 작년 여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2020년도 여름은 누가 뭐라 해도 장마로 기억되는 여름이죠.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무려 54일 동안이나 이어진 비가 우리의 여름으로 채워졌습니다. 폭염과 태풍 그리고 장마. 이것을 우리가 2020년엔 장마일 거야, 2018년도에는 폭염일 거야 라고 예측했던 것이 아니죠. 어떤 시기에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면 이것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올해 2021년도 여름 어떠세요? 폭염, 장마 혹은 태풍 이 세 가지가 모두 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여름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2021년도 여름을 어떻게 기억할지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올해 여름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2100년도의 지구의 온도 그리고 2050년도의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지 역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더더욱 앞으로 길수록 시간이 긴 미래일수록 우리는 예측이 더 어려워지겠죠. 유엔이 2100년에 지구기온 1.5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얘기했는데요.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2100년이 아니라 2090년으로 1.5도의 상승 시기가 앞당겨졌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고서들에 따르면 이미 기온 1.5도 상승이 가능한 티핑 포인트, 최고의 상승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넘어섰다라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이 맞다, 그르다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인류는 저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더 준비를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예측 불가능함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위기인 이유는 바로 그 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2021년 2월에 미국의 텍사스는 한파의 문제로 사람들이 60여 명이 사망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텍사스주는 다들 텍사스주의 모습을 딱 떠올렸을 때 더운 사막의 풍경들을 좀 떠올릴 텐데요. 그러다 보니 텍사스는 당연히도 한파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위가 예상치 못한 추위가 불어닥치니까 텍사스는 그것에 대비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단지 추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추웠기 때문에 발전소가 멈추고 추웠기 때문에 물이 끊기고 추웠기 때문에 식량이 없어지고 그리고 공장이 멈추고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연쇄적인 반응처럼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기후위기는 하나의 더위라는 현상 혹은 추위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그냥 날씨의 문제, 옷을 좀 더 따뜻하게
풋하게 입으면 되겠구나. 옷을 좀 더 시원하게 입으면 되겠구나의 문제를 넘어서 식량의 문제로 그리고 물의 문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품들, 그 소비재들을 생산하는 문제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후위기가 예전에는 이제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혹은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들을 지켜주세요. 였다면 이제는 나에게 오고 있는 위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겪어낼 것인가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고 있는 세계 지도하고 조금 모양이 다르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위쪽, 적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의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은 원래 세계 지도에서 보았던 국토의 면적보다 조금 더 커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확인하셨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에 반해서 남반구에 존재하는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위치하거나 혹은 남태평양 해변에 위치하거나 남아메리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지도는 예상하셨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다시 구성한 세계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북반구, 즉 우리가 주로 선진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나라들의 면적이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거꾸로 작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국토의 면적이 줄어들어 있는 나라들, 우리가 기후 위기가 왔을 때 피해가 어느 나라가 클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식량이 부족하다거나 물이 부족하다거나 해수면이 잠긴다거나 혹은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으로 그 어디보다 피해가 더 크다거나 이렇게 상상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나라들이 바로 저기 작아져 있는 나라들일 겁니다. 저 지도는 그런 면에서 온실가스, 즉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가 더 큰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더 입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후 대응 면에서도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지금만큼 이루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기후 대응에도 미흡하고 당연히 기후 위기의 피해를 더 많이 보는 나라들일 겁니다. 이런 면을 제가 국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지만요. 또 다르게 우리가 세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도 기후 정의적인 관점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청소년들이 기후소송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청소년들이 미래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지금 내가 기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라는 의미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최근에는 포르투갈에 있는 청소년들 6명이 유럽 인권재판소에 기후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포르투갈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처럼 자기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33개 나라를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인권재판소에 그 소장을 제출을 하게 되죠. 유럽 인권재판소는 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이들이 유럽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할 만하다. 원고 적격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33개 나라에게 이 소송에 대비할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죠. 한국의 청소년들의 소송, 그리고 유럽, 포르투갈의 청소년들의 소송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는
바로 기후 위기와 관련한 정책을 그 정부가 그리고 유럽의 33개 나라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또 주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미래를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죠. 현재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시대가 기후 위기라는 것으로 그대로 재난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이런 면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는 소송들이 사실 옆에 표에 보면 다양하게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책임을 더 져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요. 네덜란드는 역시나 정부가 감축 이행의 의무들을 더 질 것 역시도 판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봤을 때 기후위기는 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권에만 문제가 있느냐?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는 인간에게만 오는 게 아니죠.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코알라잖아요. 우리 작년 겨울에 호주의 산불 기사가 막 났을 때 기사에 같이 있었던 코알라를 여기로 화면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 코알라가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변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옆에 갯벌을 매립하고 짓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단지의 사진도 보일 거고요. 가장 앞에 있는 산지를 깎아내고 짓고 있는 태양광 사진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성장을 욕심내고 그리고 전기와 에너지를 계속 쓰겠다라고 목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죠. 만약에 저 갯벌에 살고 있는 망둥어, 짱뚱어 혹은 저 산에 살고 있는 소쩍새나 노루가 인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을 꿈꾸는 인류는 생태계와 함께 공존이 가능할까? 함께 생각해 볼 문제겠죠. 기후 책임과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법이 정의로운가의 문제인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핵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우리가 짓는 것이 그리고 확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의로운 방식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일 앞에 보이는 포스터는 영화 월성, 다큐멘터리 월성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각각 정말 실제로 그 월성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핵발전소 바로 옆에 살면서 각종 암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녀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핵폐기물만 하더라도 지금 갈 곳이 없고 처리할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핵폐기물은 무려 10만 년 동안이나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로 인류가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핵 폐기물을 우리는 또다시 미래에 떠넘기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저렇게 쌓였던 핵 폐기물을 물의 형태로 바다에 흘려보낸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혹시 언론을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핵발전소와 같은 대규모의 핵 발전소들은 그것을 대도시로 운반하기 위해서 송전탑도 굉장히 많이 지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밀양의 사태, 무려 10년 전이라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밀양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송전탑과 관련한 갈등과 싸움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이는 이미지는 책 표지예요. 밀양이라는 곳에서 송전탑 문제로 싸웠던 어르신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책입니다. 나쁜 전기 보고서라고 소제목에 되어 있죠.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어서 제가 표지로 잠깐 가지고 와 봤습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해법으로 우리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를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영국의 멸종저항에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보이는 그림처럼 커다란 풍랑이 있고 거기에 떠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배가 큰 배만 보이시죠? 아니요. 그 배 바로 밑에 아주 작은 조각배도 하나 있죠. 기후위기라는 아주 큰 파도 속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내가 어떤 배에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후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나누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차별화된 책임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과 IPCC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도 2100년까지의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려면 사회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변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50년 이내에 순제로 배출에 달성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잡고 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바로 기후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 즉,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라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올해 4월에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2030년까지의 목표를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50%, 영국은 68%, 일본도 46%의 목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기존의 24.4% 줄이겠다라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감축을 우리가 못하면 사실 이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려는 의지, 그리고 행동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반면에 목표는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고 또 공항을 계속 지으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기후 위기에 있어서 되게 큰 원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퇴출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건설을 좀 하고 있고요. 공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라는 운송수단이 교통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수단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려 7개의 새로운 공항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국내 노선들을 특히 기차로 고속철도로 2시간 반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국내 노선을 싹 없애겠다라고 계획한 것과 굉장히 다른 행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2050년 탄소 중립 그리고 2030년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고 요구하고 행동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위를 하기도 하죠. 옆에 보이는 빨강색 옷을 입으신 분은 앞에 제가 글로도 가지고 왔지만 미국의 배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인 폰다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못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 배우분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주 금요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엽니다. 불법 시위여서 매주 저렇게 연행이 되죠. 하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활짝 웃고 있고 나의 시위의 당당함을 고스란히 묻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분들도 이런 행동에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기후행동, 그리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했었던 미래를 위한 금요일, 그리고 학교 파업,
것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하는 일들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분리배출을 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그것은 조금 기본으로 하더라도요. 기후위기 문제가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알리는 행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더 미루어도 되겠지. 우리 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구호도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르게 기후행동은 오늘부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사회 변화가 크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함께 동의하고 그 변화에 동참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실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기후위기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인지하고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 즉 지구죠. 우리 공동의 집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고 또 요구하는 그 목소리 안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보태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연대의 광장에서 함께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